2021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머니토크 세션의 진행을 맡은 이준우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입니다. 원래는 강연장을 가득 메운 여러분들과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알찬 투자 정보를 드리고 싶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행사를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뚜렷이 기억에 남을 만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는가 하면 지금은 하락분을 회복한 것은 물론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 가장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선 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투자 환경이 펼쳐질까요?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 강남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오시며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관리를 전담해온 각 금융사 간판 PB 5분을 모시고 위기를 넘는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면 각 PB분들께서 차례로 대답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출연해 주신 스타 PB 5분을 차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경 하나은행 압구정 PB센터 지점장님이십니다. 강 지점장님은 서울 강남권에서 20년간 VIP 고객 자산 관리를 담당해 오셨으며 2008년 한국에선 최초로 싱가폴 아시아 뱅커즈로부터 프로미싱 영 뱅커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신한은행 PWM 강남 PIB 센터 팀장님이십니다. 김 팀장님은 신한은행에서 10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 관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사 직원을 대상으로 투자 상품과 관련한 교재를 개발하고 강의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 PB센터 팀장님입니다. PB 경력 14년 차이시고 2019년 출간된 금융지식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은경 우리은행 TCE 강남센터 팀장님입니다. 이 팀장님은 우리은행에서 개인뿐 아니라 법인 고객의 자산 관리 및 자금 조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HSBC 은행에서 PB와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을 거치며 국내외 금융권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세호 한국투자증권 강남센터 V 프리빌리지 팀장님입니다. 정 팀장님은 한국투자증권에서 VIP 고객 자산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6년 연속 최우수 PB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년도 투자 기상도에 관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새 투자 환경 전개는 어떻게 될지, 투자가 유망한 업종은 무엇인지, 눈여겨봐야 할 시장이 있다면 어디인지 각자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 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정치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또한 유동성이 풍부해서 미국 위주의 4차 산업의 주가는 상승하고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었죠. 4분기에 이어서 내년에도 코로나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 확산세는 제어되어서 이미 지난 미국 대선으로 기대되는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갈등의 지속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세계 교역량 증대 등으로 달러 약세 그리고 신흥국 통화 및 주가의 강세를 기대합니다. 다만 기후 변화 관련 규제 강화는 한국에는 부정적이지만 나머지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별화가 되는 가운데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이 어렵다는 전망도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년 투자 유망한 종목을 살펴본다면 국내는 글로벌 교역 및 수요 증가를 감안해서 반도체 업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적극 추천을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주요국의 친환경 분위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업종 관련인 특히 태양광 쪽의 신세계, LG전자, SK텔레콤을 기대하고요. 또 수소차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현대차도 유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앞으로 될 것으로 감안되는 가운데 은행 업종도 유망하다고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처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신흥국 아시아 쪽에 친디아와 나머지 아시아권을 투자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수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이 중국은 아시아로부터 부품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그런 구조이죠. 그러므로 중국 최종재가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아시아 전체로는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 바이든 당선 자체가 아시아에는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선호하니까 당연히 글로벌 교역량을 증대하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이러한 달러 약세의 전망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는 긍정적일 것입니다. 달러 약세로 미국 달러가 신흥국으로 유입이 늘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아시아가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유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그런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신흥국 또는 아시아에 나와 있던 선진국 자금들이 다시 본국으로 회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신흥국 중에도 차별화되는 어떤 성장 주가의 변동 부분이 보일 수 있겠고 선진국은 훨씬 더 좋은 경기의 회복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팀장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뒷모습을 좀 뒤에 나오는 화면을 좀 봤는데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미래 고객들에게 내년도 자산시장 전망이 어떨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내년도 자산시장 혹은 금융시장에 어떨 것 같으냐라고 여쭤보시면 저희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도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건가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봐야 될 텐데요. 실제로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각국의 재정 혹은 통화 양적 완화 정책에 힘있고 또 올해는 사실상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인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시장의 컨센서스에 의하면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5% 내외 그리고 국내 경제 성장률은 올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 정도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놓고 보면 내년도 자산시장 혹은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바탕은 괜찮다,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견제를 깔고 내년도 자산시장에서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세 가지 이슈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슈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통화 정책, 이 양적 완화가 계속 지속될 건가. 두 번째가 주가 상승, 지금 이제 최근 연 고점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주가 상승에 따라서 실제로 과연 기업의 이익은 회복했는가 그리고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내년에도 지속될 건가라는 부분들이 주요한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권 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세 가지 이슈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오늘도 미증시가 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그 팬데믹 현상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다시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시장의 이슈들은 지금처럼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변수가 아니라 아예 시장의 상수로 인식되는 모습을 보여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나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특히 내년도 하반기에는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들이 완성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 이슈인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주요 하드 첫 번째인 내년에도 통화 정책이 확장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라는 면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3월 중 두 차례 금리 1.5% 150bp를 인하하면서 더불어서 3조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풀어서 경기를 살렸습니다. 이 3조 달러라는 돈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버냉키가 그 5년간에 걸쳐서 금리 5%를 내리면서 퍼부은 금액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인을 보냈는데요. 그 사인이 향후 2년간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는 이런 통화 확장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투자자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시장이 흔들리거나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 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돈을 풀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년도 증시 혹은 자산시장 전망을 보실 때에는 생각보다 괜찮구나 아니면 지금의 괜찮은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동안의 주가 상승은 굉장히 많이 돼서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정도로 버블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글로벌 주가 상승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그 기업의 이익 성장이 그럼 과연 되었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코로나가 사태가 터지고 3개월 동안 그동안 고점에서 하락했었던 기업의 이익의 60%를 지금 회복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기간 동안 지금 남아 있는 전 고점 대비 기업의 이익이 21% 정도를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상 통계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이 저점을 찍고 다시 전 고점까지 회복하는 데는 약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놓고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그 부족한 기업 이익 21%를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3개월 동안 급속하게 기업의 이익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는 소위 팡이라고 불리는 주식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혁신과 관련된 기업들이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 등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급속하게 회복시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 지속되는 재정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과 더불어서 그 경영 효율화 효과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내년에 기업 이익은 생각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된 내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는 첫 번째 1차 년도에 과거 평균 주가 상승률을 보면 약 14.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시 1기 때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내년에 정권이 이양되는 허니문 기간인 미국 정권 교체의 1년인 원년인 점을 놓고 보면 이런 관점에서도 내년에 주식시장, 자산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양적 완화, 그러니까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이 계속해서 공급되냐라는 이슈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희 생각에는 이런 그 양적 완화나 재정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는 국가, 선진 국가 이외의 국가들하고 그다음에 기축통화 국가하고는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국가도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혹은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신흥 국가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데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기축국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 구분해서 투자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그 국채를 사주는 여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장에 풀리는 돈의 그 양이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 국채 발행의 50% 이상을
중앙은행이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신흥국가 같은 경우는 10%에서 많아봐야 20% 내외 이상을 중앙은행에서 국채 매입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흥국가 입장에서는 국채 매입을 많이 해줘서 통화가 많이 풀리게 되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가를 투자하는 관점에서 재정 통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의 관점에서 투자하시기는 조금 버겁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드린 재정 그리고 양적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국가인 미국, 유럽, 중국 위주로 내년에는 투자가 유효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의 경우에는 이런 기축통화국의 경기 상승과 더불어서 수출 회복 탄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투자도 그러니까 국내 투자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이제 주식 쪽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최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글로벌 채권 금리 수준을 본다고 하면 내년에 미국은 이제 명목 GDP 상승률이 6% 정도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연말 소비 그리고 연초 소비가 살아나서 만약에 물가가 상승된다라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사실은 시중 금리는 조금이라도 위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놓고 보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마이너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채권 투자는 좀 더 매력도는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신흥국가 그리고 에너지, 운송, 항공 등의 기업의 회사채인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현섭 팀장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민은행 김현석 팀장입니다. 내년에도 경기 부양책과 저금리 효과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국채 발행 증가로 소폭이라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채권 투자의 매력도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경기 회복 전망으로 지금까지의 미국과 빅테크 중심의 성장주 쏠림에서 비교적 가격 부담은 낮으면서 이익 전망이 개선되어지는 경기 민감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친환경 관련 업종이 메가 트렌드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빅테크의 성장을 넘겨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신흥국에서는 재정 여력이 있고 글로벌 교역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어지는 한국과 중국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유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개선으로 상승이 예상되어지고요. 금 가격은 달러 약세 전망과 실질 금리 상승은 어렵게 보이기 때문에 강보합 내지는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는 경기의 부양책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코로나 백신 개발에 따른 경기 회복세 기대감이 너무 많이 선반영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내년 주식시장은 올해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 전망 관련된 최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주식시장은 매우 좋았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2018년도 초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보는 주가 전망은 매우 좋았으나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하락으로 끝났었고 2019년도 초 미중 무역 분쟁 지속으로 안 좋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예상 외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도 초에는 장밋빛 전망을 하였으나 상반기 때 코로나로 급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망에 근거한 투자보다는 투자 자산의 분산과 투자 타이밍의 분산을 통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 재테크 기상도를 예측해 보면 대체로 맑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소가 해소돼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갈등에 대한 강도에 따라서 리스크 요소가 일부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5.2% 정도 발표를 하였는데 올해 마이너스 4.4%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에서 재확산이 되면서 경제 봉쇄에 대한 우려가 물론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에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백신의 효과가 한 90% 정도 있다라는 발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코로나가 좀 안정화에 접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IMF 전망치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올 하반기에 가장 큰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 결과였습니다. 다행히도 바이든 당선인이 정권 인수인계 절차를 발표하면서 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바이든의 이제 공약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재정 지출 확대입니다. 재정 지출 확대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연준의 안정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 미국 유동성에 의한 거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승 탄력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출은 그 달러를 좀 장기적으로 약세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달러 약세의 장기화가 신흥국 통화의 강세로 이어질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글로벌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특히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한국의 원화가 대표적인 강세 통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같은 경우에는 어제 1,100원 아래로 환율이 하락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한 1,090원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한 1,050원 선까지도 추가 하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통화 강세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중국을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위안화 강세로 글로벌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쌍순환 전략을 발표하면서 내수 소비 부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위주로 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에 의한 소비 증대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맞물려서 중국은 내년에도 강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 비중은 내년에도 유지 확대를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를 살펴보면 미국의 재정 지출로 연결되는 부분이 세계의 교육 물량을 증가시킬 거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좀 완화가 된다.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투자와 소비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도 최근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특히 가치주 비중으로 좀 유입이 좀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까지 좀 완화가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언택트주보다는 가치주 쪽 비중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내년에 반도체의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7만 원 넘어서면서 오늘도 7만 원대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시총을 가장 큰 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상향은 코스피 지수 상승에 더 무게를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망 업종을 좀 살펴보면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 배터리 등으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올해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그린 스완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ESG 투자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이 ESG 투자가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ESG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약자로 표현을 한 것으로서 기업이 직원과 주주, 환경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다음에 기업의 이제 지배구조가 얼마나 투명한지 등을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이렇게 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가 되고 그리고 이 ESG 요소들은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수익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주요 운용사들과 연기금 등이 ESG 투자로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ESG를 투자 목표로 하는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 발표를 했죠. 그래서 내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 ESG 기준으로 종목을 편입해서 운용하는 상품들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는 글로벌리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뭘 사도 오른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장세가 국가별로 산업별로 차등이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하셔서 운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세호 팀장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내년 자산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저는 경기 회복 때 금리 상승 압박의 어떤 구도 양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백신 정도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올 연말 백신 승인을 하게 되면 내년 2분기 정도에는 백신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동안 부진했던 경기도 2분기 이후의 어떤 기저효과로 급반등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와 함께 필연적으로 찾아올 시중금리의 상승은 지금의 유동성 장세를 다소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주식시장만 본다면 올해 그 코로나 이후의 대세 상승 같은 흐름은 내년에는 좀 버겁지 않나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이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통해서 채권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행했는데 이 물량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채권 시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또 같이 찾아올 인플레 우려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과한 유동성을 어느 정도 좀 걷어들여야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좀 시장에 작용할 것 같고요. 그동안 시장이 유동성에 기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증시 또한 마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재테크 시장을 국내 주식 시장, 해외 주식 시장, 국내 채권 시장, 해외 채권 시장으로 좀 나눠서 간단히 전망을 좀 해드려 보면요. 2021년 저는 코스피 밴드 한 2,300 하단 보고 있고 2,900을 상단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본다면 상고하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 플레이나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내년에는 종목에 대한 분산이 상당히 좀 중요한 한 해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다 아시다시피 BBIG라고 하는 성장주 위주의 흐름이 유독 좋았다면 내년에는 기존의 성장주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 또 가치주와 배당주를 고루 갖춰 시점 따라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업종별로 유망한 섹터들을 본다면 역시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자동차, 철강, 화학, 은행 같은 대형 경기 민감 업종으로 이익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비중 확대 전략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환율 여건이 우호적일 거라 국내나 중국처럼 펀더멘털이 양호한 이머징 시장으로는 선별적인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해외 주식 시장을 살펴본다면 내년 한 해 전반적인 경기 반등은 크게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금융 환경 자체가 좀 회복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 한 해 S&P 500 기업들의 그 예상 EPS를 보면 기업이익을 보면 올해 대비해서 20% 이상 개선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연초에는 미뤄졌던 부양책이 통과되고 신정부 들어와 바이든의 지속적인 추가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을 거라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 증시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증시들이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 순환 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소 부침은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유럽이나 일본 증시도 양호한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채권 시장을 다음 살펴본다면 최근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국내 경기 흐름은 전체적으로 회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당 기간 양호한 그런 완화적인 기조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는 국채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겠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만의 또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감, 또 구조적인 경기 둔화 같은 우려들이 상충돼서 하방 요인들이 상충돼서 시중금리 자체는 좀 제한적인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단기물 외엔 사실 중립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금리 상승 구간에서 채권으로 수익을 좀 채권형 펀드나 채권 상품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어서 중립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해외 채권 시장을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그 옐른이라는 재무장관은 과거에도 고압 경제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인물인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예상되는 점에서 또 백신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감이 작용할 거라는 점에서 미국 채금리도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고 백신에 대한 기대로 전반적인 크레딧 스프레드는 좀 더 축소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으나 현 시점에서 투자하기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글로벌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은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글로벌 채권에 대해서는 좀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억 원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나에게 투자 자금이 1억 원 있다면 이를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각 회사를 대표하시는 베테랑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 지점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홍경입니다. 실제 이 1억 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금액도 중요하지만 어떤 배분을 잘 하는 기준이 제일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억 원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크게 분류했던 부분을 자산군으로 보면 주식, 채권 그리고 기타 대안 상품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일단 올해 2021년 새해 2021년은 다소 올해와 마찬가지로 위험 자산에도 상당한 비중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의 50% 그리고 채권의 30% 그리고 기타 대안 상품 등의 20%를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식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 많이 들으셨지만 국내 주식, 또 선진국 주식, 기타 이머징 주식으로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선진국 주식을 20%, 국내와 이머징을 약 15% 배분을 했는데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국내의 경우에 반도체 경기 상승 그리고 외국인 수급 개선에 따라서 대형 IT 기업 중심의 지수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기대하는 부분과 같이 코스피의 신고점도 달성하리라고 전망이 되는 가운데 상품으로는 하나 UBS IT 코리아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선진국과 이머징 시장을 본다면 그 배경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안 또 백신 개발에 따라서 경제 활동 재개가 기대가 되고 이로 인해서 증시 상승은 지속할 것입니다. 거기에 달러 약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또는 이머징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상품으로는 선진국의 경우 한투 윌링턴 글로벌 퀄리티 펀드 그리고 NH 아문디 글로벌 혁신 기업을 추천드리고요. 이머징 국가의 경우에는 친대아 쪽과 아시아 쪽, 미래에셋 친대아 컨슈머 펀드 그리고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두 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 투자에 제가 30%를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상반기 채권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 채권이 아닌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캐리 매력도가 높은 우량 등급 채권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즉 국내에는 하나 단기국 공채 펀드, 해외 쪽은 하나 UBS 핌코 글로벌 인컴 혼합형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안 상품에 제가 20% 투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자산 종류는 4가지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산 배분, 리츠, 원자재, 그리고 MMF를 포함한 단기성 자금입니다. 각각 5%를 배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파리 기후 협약 발효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익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 관련 투자 비중이 확대돼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영향으로 언택트 관련 특화된 리츠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한상품 추천 상품으로는 신한 BNP 파리바 삼성전자 알파, 그리고 리츠 쪽은 하나 UBS 글로벌 리츠 온리원 부동산 펀드, 그리고 원자재 쪽은 삼성 글로벌 클린 에너지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단기 MMF 자금은 하나 UBS 클래스 1, 신종 MMF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배분해서 좋은 투자로 좋은 결과 있으길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웅 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결국 이제 앞선 저를 포함한 이제 앞선 토론자분들께서 내년도 그 경기화나 혹은 자산시장 동향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이거나 혹은 이제 주식 시장이 전망이 좋다고 하는 데는 대부분 다 이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1억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2021년도 초에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1년도 내내 유효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2021년도 초 혹은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나눌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일단은 이제 공통된 얘기가 그거거든요. 금융시장은 돈이 풀리면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다라는 거고 내년에도 그런 유동성의 힘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자산 배분을 먼저 살펴본다고 하면 주식을 60% 그리고 채권을 40% 정도 비중을 가져가실 것을 권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 비중 안에는 국내 주식 비중 절반, 그리고 해외 주식 혹은 글로벌 주식 그 비중을 절반 정도 가져가시고 채권형 안에는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원화가 강세, 달러가 약세를 감에 인해서 달러 투자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시기 때문에 통화 분산의 효과를 채권 쪽에서 원화를 반 그리고 이제 달러를 반 이렇게 나눌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상품 권해드리겠다, 추천드리겠다 하기 전에 본질적인 질문을 좀 많이들 하세요. 뭐냐면 주식 60% 정도 가져가라고 하는데 진짜 이거 괜찮냐? 왜냐하면 주식시장 지금 연일 고점이라고 하는데 꼭 내가 들어가면 고점이더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주식시장의 본질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의 본질을 얘기할 때 제가 많이 쓰는 비유가 그 투자의 대가 코스톨라니의 강아지 이론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가는데 주인인 저는 가치예요. 주식의 본질 가치예요. 네, 본질 가치인 저는 여기에 있는데 강아지는 본질 가치와 상관없이 한 걸음, 두 걸음 혹은 10걸음 앞에 이게 목줄이 놓인 것까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 강아지는 오히려 거꾸로 제 뒤에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의 시세는 본질 가치보다 월등히 많이 갈 때도 있고 월등히 뒤로 갈 때도 있고 같이 갈 때도 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저보다 가치보다 앞에 가 있대. 이게 한 발 앞에 가 있는지 10보 앞에 가 있는지 그 줄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이 길이를 가늠할 수 없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앞에서 언급드린 여러 가지 사유를 기인으로 해서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도 주식의 고점일 것 같은데라는 위험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입장이라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셔서 성공하시기에는 조금 더 힘들 것 같다. 혹은 또 어떤 특정 섹터의 몇 개 종목을 가지고 가서 투자하기에는 더욱더 변동성, 그러니까 위험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간접 투자,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권유드리되 간접 투자 중에서도 펀드보다는 ETF 투자를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ETF 투자가 가진 이제 펀드보다 좋은 장점은 비용이 일단 거래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 비용도 저렴하고요.
또 하나는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설정하고 환매하는 데까지 기간이 길어서 환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만 ETF는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그 관심 가는 종목이나 섹터군이 있으시면 ETF 위주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권하는 상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앞에 이제 다른 팀장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ESG 혹은 SRI와 관련된 펀드 하나를 선택하셔서 전체 자산 비중의 15% 정도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실은 이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국내에 출시된 ESG, SRI 펀드가 본격적으로 ESG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그런 종목을 발굴해내는 지표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성과를 봐가면서 비중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ESG가 가장 중요한 ESG 투자가 중요하고 여러 이제 팀장님들께서도 권유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들의 큰형님 빅브라더인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다가 내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선임되자마자 제일 먼저 할 게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복귀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일례로 저희가 TV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한 3, 4년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저도 이제 즐겨봤는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보셨던 프로그램 중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집 앞이나 아니면 내 집 옥상에다가 텃밭을 길러놓고 식물을 길러서 자급자족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심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던 그 자막이 뭐였었냐면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이산화탄소 얼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다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 각각 나라들이 지금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지대하게 큽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음식물 같은 거, 애기들 과자 같은 거 구입을 하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어떤지 칼로리가 어떤지 이런 거 보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생기게 되면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표시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물이 얼마나 쓰였는지도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생활 전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ESG 혹은 SRI라는 단어는 굉장히 귀에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미 글로벌리 그 ESG 관련 투자는 30조 달러가 지금 넘는다라는 통계가 나오고요. 올해 미국에서 투자된 그 ESG 펀드는 전년도 2019년도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여러 가지 ESG와 관련된 펀드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수치가 일반적인 우리 주식형 펀드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관심 가지고 선택해 보실 만한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타이거 KRX BBIG K 뉴딜 ETF를 15% 정도 전체 자산에 가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경기 민감주냐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현재 기업의 이익이 급상승,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상승하면서 기업의 이익이 회복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그 섹터군들이 이런 군들이거든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 효율을 통해서 비용 절감 그리고 이익 성과율을 최대화로 맞춰놓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금을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그리고 또 내년 우리나라 정부의 뉴딜 정책과도 부합하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ETF에 약 15% 정도 자금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이제 국내 주식 펀드의 비중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킨덱스 미국 S&P 500 ETF의 15% 비중을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백신 공급 이후에 경기 회복에 따른 이제 기술주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나 이제 가치주 다양한 종목과 섹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어차피 S&P 500 안에는 그러한 종목들 신구경제를 아우르는 종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양적 완화, 미국의 재정 정책에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 미국 S&P 500에 대한 투자를 빼놓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글로벌 주식은 타이거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기술 합성 ETF의 15% 비중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왜 하필이면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이 ETF를 가져갔냐라고 하면 고점 논란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4차 산업혁명 ETF나 펀드의 경우에는 몇몇 이슈화되는 종목 위주로 들어가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종목을 200개를 골라서 그 200개를 그냥 동일 가중 평균 비율 각 종목당 0.5% 비율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산업이나 이 섹터에만 투자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종목에 노출돼서 특정 종목의 고점 논란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ETF를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비중 40% 말씀드렸는데 전체 자산에 먼저 전단체로 그냥 3개월짜리 20% 정도 비중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A2- 이상 전단체의 경우는 시중에서 한 1.5에서 1.7% 정도 연이율입니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20%인 달러형 자산은 달러형 신종자본증권을 2억 정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금융사에 가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낮아진 달러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고객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달러를 언제 사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럼 이 자산을 어디다 둬야 되는 고민을 하시는데요. 달러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원화 통화하고는 상관관계가 역외관계 마이너스 0.77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위안화가 플러스 관계 0.88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위안화하고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것이 분명하지만 앞선 그 섹션에서도 그 저희 신한은행의 오건영 팀장이 아마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달러의 비중 늘리셔야 된다는 얘기하는 걸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만기가 남은 손해보험사나 우리나라 보험사가 발행한 달러 발행 신종자본증권이 있습니다. 그럼 만기 2년 내에 약 3에서 3.5% 정도의 수익은 누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100원 혹은 1,100원 언더에 있는 환율이 3에서 4%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평균 저희가 예측하는 환율이 연 기준으로 1,050원에서 1,070원, 1,08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달러 사 두셔서 그러니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환율 추가 하락분 정도는 막아줄 수 있고 유지된다고 해도 연 3% 이상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달러 채권의 비중도 가져가시기를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현섭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 1억 원을 4천만 원은 목돈으로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를 5천만 원은 매월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로 1천만 원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정기예금으로 포트폴리오를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KB스타 고배당 ETF라는 투자 상품인데요. 여기에 2천만 원을 거치식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투자 이유는 빅테크나 언컨택트 업종 상승분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경기 부양책과 백신 개발 기대 효과로 그 차이가 좁혀지면서 상승이 예상됩니다. 주가 등락과는 상관없이 연 3% 정도의 배당이 기대되어지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외에 지금까지 상승폭이 비해서 높지 않았던 금융주나 경기 민감주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KB코리아 뉴딜 펀드인데요. 이것도 2천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로 권해드립니다. 짧게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함에 불구하고 친환경 관련 업종은 메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IT, 친환경,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까지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어 있는 업종에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타이거 헬스케어 ETF 1,000만 원을 적립식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장기적 추세와 코로나 영향으로 헬스케어 업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KB스타 코리아 5G ETF인데요. 이것도 1년 적립식으로 권해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세대 이동통신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KB스타 수소 경제 ETF에 1,000만 원 적립식을 권해드리는데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이 되는 수소 경제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것 또한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중국 본토 펀드에 1천만 원을 적립식 권해드리는데요. 중국 쌍순환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중국의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모든 업종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중국 본토 펀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 금 KRX 현물 투자인데요. 여기에도 1년 동안 적립식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 따라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처할 수 있는 실물인 골드에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 전망에 따라서 달러를 사는 대신에 이 골드에 투자하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금 투자 방법 중에 유일하게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KRX 금 현물 투자뿐입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 정기예금인데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정기예금으로 보유하면서 혹시 올줄 모르는 급락장이나 투자 기회가 생기면 투자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1억에 대한 포트폴리오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계적인 투자 대가인 하워드 막스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라고요. 좋아 보이는 곳에 몰빵 투자도 좋을 수 있겠지만 투자 자산에 대한 분산과 투자 타이밍에 대한 분산으로 분산 투자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팀장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내년 경제 상황을 반영했을 경우에 채권보다는 주식 쪽에, 그리고 주식 중에서는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 쪽에 좀 무게를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투자 비중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제 주식 부쟁에 무게를 두실 걸 권유를 드렸지만 한 번에 전부 담기보다는 단기 채권형 상품이나 유동성 가능한 상품들에 좀 담아 두시고 서서히 주식형 비중으로 옮기는 걸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하신다 하시면 처음에는 단기 채권형 상품들이 한 50%,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채권 등으로 한 50%에서 5대5 비중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 이후에 최종적인 포트의 비중은 단기 채권형 한 10%, 중국 주식형 20%, 국내 주식형 30%,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과 채권형 쪽에 한 20%, 달러 20% 이런 식으로 주식 비중으로 서서히 넘겨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게 되시면 글로벌 위험 요소가 발생해서 증시 조정이 있을 때 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시기를 분산해서 주식형을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낮출 수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상품적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내년에는 채권 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채권 비중은 국내 우리 단기 채권형 펀드를 하나 추천을 드리는데 이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유동성 자산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주식형 투자할 수 있는 예비 자산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주식형은 사실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될 경우에는 언택특조 비중이 좀 각광을 받고 좀 완화가 된다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면 가치주 쪽 비중이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와 가치주의 중립적인 포트폴리오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접근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는 우리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 분할 매수를 통한 투자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자금들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정부의 이제 내수 소비 증자 그런 정책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 내년에 가장 유효할 것 같은데요. 미래에셋 차이나 본토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소비재, 금융, IT 쪽으로 다양하게 자산 배분이 되어 있고요. 장기적인 성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ESG 투자를 말씀드렸죠. 사실 ESG라는 종목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ESG 기준을 갖고서 종목을 편입하는 상품을 좀 고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래에셋 글로벌 혁신기업 ESG 펀드다라고 하면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ESG 기준을 갖고서 각 기업들을 평가를 하고 글로벌리 그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종목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 비중이 한 70% 정도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 쪽 주식을 전혀 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주식형 펀드들을 통해서 우회적인 접근도 유효하실 거고요. 만약 그렇게 좀 ESG 펀드 쪽으로 전체적인 치우치는 비중이 좀 두려우시다 하시면 미국 쪽도 S&P 500 인덱스 펀드 등 혹은 ETF 등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실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내년 달러 약세가 좀 장기화될 거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통화 분산 차원에서 달러를 이런 시기를 활용하셔서 분할 매수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환차익을 보시기는 쉽지가 않으시겠죠.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리시는 동안 달러 예금으로 가입하시기에는 너무 금리가 낮으니 이 달러 자금을 갖고 글로벌 ETF 상품 등으로 투자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릭소의 글로벌 로보틱스 앤 AI ETF라던가 MSCI EM 아시아 ETF 이런 상품 등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4차 산업은 여전히 좀 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과 인공지능 쪽 섹터로 좀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로보틱스 앤 AI ETF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자금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회복세가 빠른 중국 아시아 쪽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EM 아시아 ETF를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억에 대한 그 자산 배분을 퍼센테이지로 나열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개인마다 투자하시는 방향도 다르시고 1억 이외의 자산을 갖고 계신 비중들도 상당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률적인 배중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담당하시는 PB분들이나 전문가분들 좀 조언을 구하셔서 적합한 포트폴리오 추천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세호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1억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현 시점에서 어떤 상품을 담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앞선 패널분께서 좋은 비유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시장이 강아지와 산책을 하는 부분에서 강아지가 뒤처질 수도 있고 앞서 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증권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감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좀 강아지가 기대감에 앞서서 좀 많이 먼저 나간 것 같습니다. 10발짝 앞서 있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소 좀 주가가 좀 앞서 나간 면이 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자산을 따라 들어가시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위험 자산이나 안전 자산 중에서 내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크게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의 비중은 60%, 한 6천만 원 정도의 비중을 생각해봤고 현금성 자산 포함해서 안전 자산은 40%에 4천만 원 포트폴리오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험 자산 내 비중의 절반인 30% 해당되는 3천만 원은 인컴 자산에 대한 투자를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금융 상품 내에서 인컴 자산이란 자본 차익이 아닌 채권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을 통해 수익을 취하는 자산을 말하는데 성장주 대비 올해 상대적으로 크게 저평가됐던 배당주나 가치주 등을 편입해서 연평균 5에서 6% 정도 전후의 인컴 수익을 만들 수가 있고요. 펀드로는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같은 해외 펀드가 있을 수 있고 국내 쪽에서는 주식으로 은행주나 보험주, 그 외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채권 쪽에서도 우량 등급 회사채나 듀레이션,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회사채 투자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도 많이 말씀 주셨지만 장기물의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즉 코코본드나 해외 KP물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위험자산 절반 30%는 3천만 원으로 국내외 리츠 투자를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리츠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이나 지분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 임대료가 되겠죠. 그런 임대료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그런 회사를 얘기하는데 올 한 해 사실 리츠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도로 전반적으로 성과가 좀 많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최근 부진했던 리테일 리츠나 호텔 리츠를 보면 이런 경기 민감 리츠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를 좀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리츠들이 본격적으로 업황 개선되는 건 내년 이제 백신이 보급된 이유겠지만 최근에 뭐 SPG 같은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같은 리테일 리츠만 보더라도 바닥은 어느 정도 통과한 걸로 보고 있고요. 필수 소비재 중심의 리테일몰 매출이 좀 회복되면서 임대료 수치 상승이 기대되는 또 온라인 판매까지 병행하는 그런 필수 소비 시장의 그 리츠들은 내년 한 해에도 지속적으로 반등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 위험 자산으로 리츠를 담아 보시는 투자도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40%중 20%는 저는 금투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달러 약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금의 대체제로 최근 떠오른 그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금 가격 하락도 좀 있었고 또 개별 주식 같은 위험 자산 선호가 극대화되면서 금 가격의 조정을 최근에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유의 유동성에 기반한 뭐 내년 인플레이션 우려는 앞서 말씀드렸듯 필연적이라 좀 보고 있고요. 완만한 경기 회복으로 명목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 금리의 하락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해지 수단이자 실질 금리 하락의 수혜를 그대로 입을 수 있는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골드 투자는 내년에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금을 투자하는 여러 수단 중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KRX 금 현물 투자도 있을 수 있고 뭐 국내 ETF 아니면 골드 관련 펀드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장 유용한 금 투자 방법은 달러로 환전을 해서 해외 ETF를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IAU나 GLD 같은 ETF들이 있는데 달러 투자와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ETF 쪽으로 금 투자를 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현금성 자산으로 좀 비중을 두시길 권고드리고 싶은데 올해 유행했던 말이 재테크 단어 중에 쇼캐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 모든 자산들의 가치가 오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뭐라도 지금 사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는데 내년 한 해를 본다면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장 전망은 예상하고 있으나 뭐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나 보호주의도 이어질 거고 양국의 뭐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또 외교를 통한 그 정치적인 이용을 과거에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 상황 연계해서 좀 더 크게 곤란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금을 가지고 그런 조정 시 기회를 좀 노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 압박이 지속적으로 시장 조정 가능성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에서의 마찰적 조정을 이용해서 이 현금 비중을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금 비중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들어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뭐 경기도 부진한데 주식도 뭐 폭등하고 아이러니하게 주식도 폭등하고 우물쭈물 좀 투자를 망설이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소외감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내년 시장을 차분히 전망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차분히 준비해 나가신다면 내년 한 해 뜻하신 대로 알찬 수익을 누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타PB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1시간이 금방 흘렀는데요. 내년도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5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